안녕하세요. 저희 의료 2팀, 기존 최강 특징 지도적 인사TV 팀에서 첫 번째로 발표를 맡은 11기 김여은입니다. 그럼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바로 주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의료 주제를 찾던 중 저희 팀원 4명 중 무려 3명이나 비염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알레르기성 비염을 포함한 환경성 질환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다음과 같은 생활보건 지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천식 외 다른 환경성 질환의 부재, 지역에 따른 맞춤화 기능의 부재, 그리고 기온 일교차 외 다른 변수를 지수 산출에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생활보건 지수를 확장 및 개인 맞춤화하여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리서치 오브젝트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생활보건 지수를 환경성 질환에 확장하고 기온 외 변수를 추가하여 개인 맞춤화를 지향 및 정확도를 향상한다. 다음은 이제 저희 데이터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진료 에피소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 에피소드란 한 개인의 건강 문제의 시작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은 것인데요. 이 개인이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병이 완치된 시점까지를 1회의 진료 에피소드로 카운트합니다. 중거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2회가 아닌 1회로 카운트를 합니다. 저희 데이터셋에서는 50일 내외로 중거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진료 에피소드가 환자 수나 총 진료 건수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의미하는 바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제 중요하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으로 사용한 데이터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경성 질환 데이터를 비염, 아토피, 천식 3가지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코시스 기상청 행정안전부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주력 데이터의 베이직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순서대로 천식, 비염, 아토피의 성별 비율, 그리고 지역별 비율, 그리고 연령별 비율입니다. 그럼 바로 성별 데이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먼저 인구 데이터, 그리고 환경성 질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성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시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진료 에피소드 건수의 월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그리고 천식, 비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앞에서 나온 아토피 천식 비염의 진료 에피소드 건수를 연도별로 표준화하여서 한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2가지에 주목을 하였는데요. 먼저 밝은 색으로 표시된 이제 여성의 에피소드 건수가 남성보다 대부분 높다는 점, 그리고 2019년 이후 이 진료 에피소드 건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저희의 첫 번째 인사이트, 대부분의 진료 에피소드 건수, 인구 대비 진료 에피소드 건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는 여성의 에피소드 건수에서 남성의 것을 뺀 것인데요. 2021년에 천식을 제외하고는 계속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질병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이 의료 서비스 이용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보았습니다. 이 5개의 연도 모두 여성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여성 환자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은 사람이 여성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인사이트는 2020년에 여성과 남성 모두 그래프가 크게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 10년치 월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 해당 시기는 바로 2020년 2월 국내에서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것을 남성과 여성 각각 증감률로 보았을 때 2020년 남성의 천식과 비염에서 각각 약 47%, 38%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던 2020년에 천식과 비염은 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천식과 비염은 2020년에 크게 감소를 했다가 또 2022년에 증가를 하는 모습인데요. 아토피는 그에 비해 약간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기관지 질환인 천식과 비염의 에피소드 건수 변화가 코로나 시기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토피는 이 환경적, 유전적 요인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특히 가족력의 영향이 커서 코로나 당시 큰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방역 조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제 단순히 병원 방문을 자제하여 질병이 있었더라도 이게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연령과 진료 에피소드 수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성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환경성 질환의 진료 에피소드 수와 연령 데이터,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이전, 2022년 12월 이후의 데이터는 드랍하고 진료 에피소드 수를 연월별 그리고 연령군별로 묶었고 각 군주별 총 인구수로 나누어 표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그래프는 총 두 가지로 월별 데이터의 변화 추이와 연도별 데이터의 변화 추이입니다. 먼저 연령에 따른 아토피의 월간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건 코로나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소아, 즉 0에서 5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65세 이상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연령별 발생 빈도가 연령의 순서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연령대, 특히 0에서 5세에서는 매년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나이가 많은 그룹에서는 연간 변동성이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린 연령대에서 계절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에 더 민감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부분 6월에서 8월, 즉 여름철에 질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아토피 피부염이 온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천식의 월간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데이터와 달리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비슷한 모양을 띄우다가 2020년부터 살짝 눌린 모양을 띄우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토피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소아 인구의 비율이 높고 4월과 9월에 뚜렷하게 진료 건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알레르기 유발 요인 혹은 환절기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비염의 월간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식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4월과 9월에서 계절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비염 또한 알레르기 유발 요인 및 환절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코로나, 즉 2020년 이후 소아 0에서 5세 인구의 환자 비율이 유소년층, 즉 6에서 11세 인구 비율을 뛰어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연령에 따른 아토피의 연간 추이를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의 영향이 미미합니다. 소아 인구는 2018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8에서 44세, 즉 빨간색 연령군을 보시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성인 아토피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천식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연령의 순서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보면 0에서 11세까지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12세에서 17세 비율은 굉장히 낮은 것을 보아 소아 및 유소년층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에 따른 비염의 연간 추이를 보겠습니다. 소아 0에서 5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아토피와 천식 질환들과 달리 일반적으로 유소년층, 즉 6에서 11세 인구 비율이 두드러집니다. 2020년부터는 소아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역전하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2022년 그래프 후반부를 잘 보시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진료 에피소드의 수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7개의 시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별 연월 기준 1인당 진료 에피소드 발생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 주기성은 보이지만 지역의 수가 많아 한눈에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각 질환의 월별 에피소드 건수 분석 결과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뚜렷한 증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ADF 검정을 한 결과 실제로 계절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천식과 비염의 경우 9월에 진료 에피소드 발생 건수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비염은 여름에 인당 진료 에피소드 건수가 낮은 반면 아토피는 여름에 건수가 많아지는 반대의 주기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질병 모두 세종시의 인당 진료 에피소드 건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따른 아토피의 1인당 연도별 진료 에피소드 발생 건수를 곡근선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세종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가졌습니다. 대전과 인천도 세종을 뒤이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경남, 경북, 부산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아토피의 발생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시 군구 지역 지도를 보시면 동쪽과 서쪽 지역 간의 에피소드 수의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는 황사, 대기오염 등의 지리적인 원인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역에 따른 천식의 1인당 진료 에피소드 발생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역시나 세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뒤이어 광주와 전남에서 또 높은 발생 건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천식 발생 비율은 강원, 부산,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시 군구 지역 지도를 보시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역에 따른 비염의 1인당 연도별 진료 에피소드 발생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시도 평균으로는 세종, 인천, 제주가 가장 높았고 다음 가장 낮은 질환자로는 강원, 경북, 서울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시 군구 지역 지도를 보시면 남북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입니다. 환경성 질환과 실제 기상, 대기질보 등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였습니다. 월 평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를 통해 월 평균 기온차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셨듯 코로나로 인한 데이터 변동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 코로나 기간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연구기간을 재설정하였습니다. 한국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대기 중 중금속 원소를 각 평균으로 나누어 주고 이 합들을 이용해 대기 중 중금속 농도라는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설명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각 변수의 로그 변환과 이상치 처리, 정규화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용한 변수들의 초기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기온 데이터와 달리 오염기체와 중금속 농도 데이터는 분포의 오른쪽 꼬리가 긴 양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상자 수용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기온 변수를 제외한 오른쪽 꼬리가 긴 대기질 관련 변수는 로그 변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표준 정규화를 통해 데이터의 범위를 맞춰주었으며 이상치가 많다고 판단해 3, 4분위 수의 IQR 곱하기 1.5보다 큰 값을 맥시멈으로 두고 1, 4분위의 IQR 곱하기 1.5로 곱한 값을 미니멈으로 두어 이 외의 값을 드랍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거치고 난 분포는 오른쪽과 같으며 이후 각 중금속 원소를 합하여 중금속 농도의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환경 관련 변수와 환경성 질환, 천식, 비염, 아토피 간의 관계를 스캐터 플롯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일부 변수에 대해 선형 또는 비선형 관계가 보이나 정확한 관계를 알아보기 어려워 모델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델링에 앞서 데이터 간 상관성에 대해 비모수 방식인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을 히트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평균 최고 기온, 최저 기온, 평균 기온이 상관성이 높음을 파악하였고 이 중 평균 기온만을 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각 변수의 VIF 값을 구하여 범주형 변수인 2열, 먼스 값이 3 이상이어 2열을 사용하지 않고 먼스의 변수만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균 최고 기온, 최대 기온차, 월합 강수량의 기상 변수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중금속 농도의 대기질 변수, 먼스의 범주형 변수, 총 9개의 설명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OLS 회귀 분석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해 예측 변수인 환경성 질환에 대한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선형 회귀에서 설명 변수의 p-밸류를 통해 유의도를 보고 각 변수의 개수를 통해 영향력과 방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RF 모델에선 Feature Importance로 변수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취앱 라이브러리의 샤플리 밸류를 통해 변수의 방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토피는 R스퀘어가 0.44 정도로 선형 회귀의 예측 성능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아토피는 기상 및 대기질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이산화질소의 중요도와 선형 회귀와 RF에서 본 영향력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은 쉐프 그래프에서 즉 빨간색을 띨수록 모델의 양의 영향, 그래프의 오른쪽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식은 아토피에 비해 R스퀘어가 0.55로 상승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중금속 농도, 아황산가스 등 이 높을수록 천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선형회귀와 RF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월 평균 최고 기온의 경우
매우 높은 최고 기온인 빨간색이 진할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염은 선형일기에서 R스퀘어가 0.76 정도로 사용한 설명 변수들이 높은 예측력을 가졌습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천식과 동일하게 매우 높은 기온에선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이 높으면 비염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월합 강수량의 경우 강수량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토피는 타 환경성 질환에 비해 코로나 기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고 7월과 8월이 2월과 12월에 비해 약 1.3배 높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성별에선 여성이 꾸준히 높였고 2019년 코로나 기간 이후 여성이 증가할 때 남성이 더 감소하여 격차가 약 1.6배 더 증가하였습니다. 연령에선 10년 동안 18세에서 44세 성인 아토피가 1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수 대비 세종, 대전, 인천, 서쪽 지역이 경남, 경북, 부산, 동쪽 지역보다 약 1.6배 높았으며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이후 아토피가 증가하였습니다. 기온을 제외한 강수량, 오염기체, 중금속 농도 등의 설명력이 낮아 개인차, 실내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식은 코로나 기간 급격한 감소를 하였으며 전체 10년 동안 4월과 9월이 여름철보다 약 1.7배 높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성이 높은 편이나 코로나 기간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약 0.3배로 감소하였습니다. 0에서 11세 유소년층의 비율이 타 연령 비율보다 3.3배 높으며 12세 이후 급격한 감소, 65세 이상 인구에서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세종, 전남, 광주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강원, 부산, 서울에서 낮았고 코로나 이후 지역 간 격차는 수렴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중금속 농도가 많을수록 천식의 발병이 높아졌으며 월 최고 기온이 아주 높은 환경에선 낮은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난 세종 지역의 경우 10년 연평균 미세먼지가 부산, 서울, 대도시 지역 대비 4% 이상 높았고 중금속 농도는 210%가량 높은 점으로 보아 이는 큰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염은 10년 동안 질병 에피소드 초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월과 9월이 여름철에 비해 약 1.8배 높았으며 세관치 질환 중 가장 질환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꾸준히 10% 이상 높았으며 격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0에서 5세 소아 비율이 높은 다른 환경성 질환과 달리 6에서 11세의 유소년층 비율이 더 높았으며 코로나 기간 동안 6에서 11세의 비율 감소, 0에서 5세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회복기 2021년 중반 이후 다시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세종, 인천, 제주 지역에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강원, 경북, 서울 지역이 낮았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질소가 높을수록 또 강수가 많을수록 높았고 월 최고 기온이 아주 높은 환경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보셨던 저희의 목표인 생활보건지수의 구체화라는 목표를 보았을 때 EDA를 토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성 질환지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토피 지수는 여름철 기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연령군 변수를 추가하며 세종, 대전, 인천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설정, 개인 신체 데이터, 실내 환경 데이터를 추가 수집하여 신설할 수 있고 천식 지수는 환절기 기간을 예측 변수로 사용하여 0에서 11세 유소년의 가중치를 부여, 세종, 전남, 광주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설정,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중금속 농도를 함께 고려함으로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비염 지수는 환절기 질환을 예측 변수로 사용하며 6에서 11세 유소년치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세종, 인천, 제주 지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설정하여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강수량도 함께 고려해 신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레퍼런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A 교통팀 경기 남북부 서울 출퇴근 현황에 대해 발표하게 된 11기 고현아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고요. 자, 여기서 경기도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굉장히 많네요. 네, 지금 여기서 오른쪽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도 내 출퇴근 인원수가 약 200만 명으로 전체에서 18%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대중교통은 45% 비중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이 승용차 대비 거의 2배가 넘게 들어서 저희는 이런 점을 착안을 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이용 현황이랑 그리고 얼마나 혼잡한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해결 방안으로 또 뭘 제시해야 될지를 조사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은 여기 있는 링크들을 참고를 하였고요. 일단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경기도의 북부 vs 남부를 좀 더 비교를 해서 북부에서 서울로 가는 거랑 남부에서 서울로 가는 거랑 차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노선이나 그런 대중교통 노선이나 그런 게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 지역별 인구수 중에서 북부 인구 탑 2개, 남부 인구 탑 2개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니까 이제 서울에 기업이 더 많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더 출근을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기업 생태 지도를 통해서 이제 서울의 어느 지역에 기업이 좀 더 많은지를 풀리움으로 제시를 해서 노선이랑 이제 매치를 시켰을 때, 확실히 기업 수가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뭐 출퇴근을 하는구나. 그런 걸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지도를 좀 더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경기도 지역별 인구수 시각화인데요. 통계청 사이트에서 이제 굵어온 인구수로 이제 판다스랑 넘파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제시를 해왔고요. 그리고 총 인구수를 이렇게 내립 차순으로 제시를 했는데, 수원, 용인, 고양시, 그리고 가 탑3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북부 남부 VS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수원이랑 용인 같은 경우에는 남부이고 고양 같은 경우에는 북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은 북부 인구수는 남양주시로 지금 6번째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풀리움에 시각화를 해서 나타낸 자료는 이 오른쪽 사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개의 지역을 뽑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알아보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스랑 지하철을 뽑았는데 고향에서는 버스 19개, 그리고 지하철 19개, 그리고 남양주는 31개, 13개, 수원은 22개, 14개, 그리고 용인은 33개, 9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뽑을 때 그 광역버스, 그러니까 입석이 안 되는 그런 버스들 기준으로 좀 했고, 그리고 핏버스랑 예약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근 시간대나 막 좀 출근 시간대 아닌 경우에 유행하는 약간 그런 좀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좀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버스들 중에서도 한 날에 2번밖에 운행을 안 한 버스들도 꽤 있어가지고 그런 노선들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을 다 조사하기에는 데이터 다운로드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약간 계절별 4분기를 해서 1월, 4월, 7월, 11월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스 지하철 데이터는 이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 시스템에서 버스 자료를 다운받았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았네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별 이용량이랑 노선별 혼잡도 이 몽차를 뽑아서 했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승차 인원으로 지하철 출근 혼잡도를 파악을 했고, 하차 인원으로 지하철 퇴근 혼잡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노선별 이용량이랑 노선별 혼잡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노선별 이용량 같은 경우에는 각 정류장별 승차 인원수를 이제 각 시간대별로 나타낸 버스 자료이고요. 그 노선별 혼잡도 같은 경우에는 승차 하차를 이용한 혼잡도 배분의 수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제 여기서의 노선별 이용량의 이거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데이터는 이제 다음 사진과 같고 버스 이용량 데이터의 경우는 기종점이랑 정류장 순번 아이디랑 그런 합계 행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일반인 탑승자 그러니까 노인이나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일반인들만 데이터에 포함을 시켰고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고 또 노선 월 정류장에 포함된 이 0값들은 나머지 다 0값으로 대치를 하고 버스 정류장의 위치 정보 경우에는 서울시 경기도 데이터셋에 이제 그 정류장의 아이디 컬럼에 각 정류장별 X좌표랑 Y좌표가 들어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 자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컬럼들만을 수치를 해서 이제 멀지를 해가지고 이 시간 각 정류장별 이 Y좌표, X좌표 대칭을 하게끔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선의 동일한 과정 반복한 후에 이제 지역별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이제 그 결과 내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혼잡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지하철 혼잡도 같은 경우에는 승차 인원으로 이제 출근 혼잡도를 제시를 하였고 4차 인원으로 퇴근 혼잡도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역 아이디 행 제외하고 이제 승차 데이터만 추출하고 여기서도 일반인들만 추출을 하였고 각 지역에 해당하는 노선 및 지하철역 데이터만 추출해서 정제를 하였고 이 출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여기서도 이후에 진행을 할 때 출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6시, 7시, 8시, 9시 그리고 퇴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오후 6시, 오후 7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이제 기업 생태 지도를 저희가 직접 긁어와서 엑셀로 데이터를 만든 후에 이렇게 풀리움에다가 제시를 했는데요. 강남역에 가장 기업 수가 많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노선별 확인하시면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서울시의 어느 행정구로 많이 출퇴근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이거 기업 생태 지도를 썼고요. 색이 진할수록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한 행정구가 됩니다. 이제 경기 북부 지역별 버스 및 지하철 노선을 시각화했는데요. 이제 버스 노선에 이제 정류장을 여기 풀리움에 배치를 시켰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각 정류장별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멀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도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나타낸 게 이제 다음 자료와 같고요. 고양시의 경우에 서울을 진입하는 버스 노선 이후에도 그렇고 버스 노선은 죄다 빨간색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들은 다 지하철 노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각 지역별로 서울로 통하는 노선을 조금 더 색깔로 표시하기 위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3호선 자세히 보시면 주황색으로 나타냈고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의 경우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노선도 똑같이 빨간색, 4호선 하늘색, 그리고 경의중앙선 경춘선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남부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알고 싶은 점은 인구수가 많다고 이게 사람들이 출퇴근 이용하는 것도 약간 관계가 있나 그런 걸 조금 더 따지기 위해서 이제 목적 통행량을 썼는데요. 근데 목적 통행량이랑 해당 지역에서의 발생량과 도착량으로 이제 저희가 그 수치를 파악을 했는데 이제 여기 자료를 보면은 시간대별 해당 지역에서 출발한 사람, 출발한 사람이 이제 발생량 수치가 나타내지고 해당 지역에 해당 시간대에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도착한 사람을 나타내는 게 도착량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수원이랑 남양주를 계속 예시를 들 건데 수원, 남양주 말고도 수원, 용인 그리고 고양 수원, 고양 용인 이렇게 다 했는데 저희 슬라이드상 수원이랑 남양주가 이제 비교를 시작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 4, 7, 11도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예시를 들 거는 1월과 17월 정도로만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발생량과 도착량 비교를 이렇게 스캐터 플롯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발생량이랑 도착량이랑 조금 약간 관계가 있는지를 그냥 조금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시한 표고 이제 수원시 1월 시간대별 발생량과 도착량 이 보시면은 출근 왼쪽이 이제 발생량이고 오른쪽 이제 도착량인데 이제 발생량 같은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수원에서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80만 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대 도착량이 수원시 1월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높은 80만 명보다 더 높은 수치로 기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수치를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 자료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7월 달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통계적 분석, 시각화뿐만 아니라 통계적 분석으로 이제 자세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t-테스트를 좀 사용을 했는데 이제 1, 2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1번의 정교성 검정 같은 경우에는 셰플로 위크 테스트로 이제 저희가 1, 4, 7, 11만 이용했기 때문에 표본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교성을 분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썼고 여기서 만약에 정교성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윌콕슨 랭크썸 테스트를 이용을 하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정교성 만족을 하면은 두 번째 등분상승까지 이제 보기 위해서 2번을 하였는데 정체성 만족하면 배틀러 테스트, 정체성 만족 못하면 레빈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t-테스트를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결과랑 코드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수원시 1월 교통 발생 같은 경우에는 전개 분포를 따르고 남양주시 1월 교통 발생 같은 경우에도 전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QQ 플랫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본수가 적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표본수가 많을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2D 프로젝트인 만큼 시각화 자료를 좀 위해서 QQ 플랫을 사용을 해서 이게 정말 정교성 분포를 좀 만족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QQ 플랫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정교성 분포를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배틀넷 검정을 사용을 했고요. 그 결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정의한 거는 뒤에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저희는 3번에서 t-테스트 진행할 때 멸치 t-테스트로 사용을 했고 이제 수원이랑 남원주의 평균이 다르다는 걸 통해서 얘네가 좀 약간 발생량, 도착량 관련돼서 좀 약간 평균이 좀 다르다. 이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발생량이었고 도착량에 대해서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결과인데요. 고양시 그러니까 북부 한 지역이랑 수원, 용인 남부 두 지역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발생량과 도착량, 목적 통행량 얘네들이 이제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는 게 이제 기무기설을 기각하지 못함으로써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남양주시랑 수원시랑 용인시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걸 기무가서 기각을 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도착량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까지 제시를 했던 거는 노선별 이용량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제시를 했고요. 이게 노선별 혼잡도 데이터에서도 똑같은 추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은 앞에 거랑 똑같고, 그래서 지금 남양주랑 수원시 지금 그 예시를 계속 들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나오고, 수원시는 따르고 남양주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QQ 플러스 똑같이 제시를 했고요. 네, 지금 여기서도 혼잡도 데이터를 썼을 때도 남양주랑 수원이랑 이제 그런 목적 통행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가 이제 결과를 나온 것입니다. 아까는 출근이었고 퇴근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그룹의 평균이 다름으로써 이제 통행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정리한 게 혼잡도 데이터에 대해서 쭉 정리한 게 다음과 같고 아까 이용량 데이터에서의 결과와 똑같이 남양주 북부랑 남부를 비교를 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버스 그런 통행량에서의 차이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노선을 좀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버스 노선별 가장 혼잡한 그 이용량이 많은 버스들 탑3를 뽑고 거기서 이제 이용량이 많은 좀 더 혼잡한 그런 정류장을 이제 탑3, 탑1을 해서 각각씩 뽑았어요. 그거 진행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각 노선별 이제 총합을 구한 후에 이제 시별로 이제 노선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10구간으로 나누고 이제 각 구간별로 평균을 내서 이제 비교를 하고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고양시 퇴근 분위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0분위가 지금 2877이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고양시 퇴근 0분이랑 이제 수원시 퇴근 0분이랑 이제 막 비교를 해서 얘는 이용량 총합이 얘가 좀 더 많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시각화 자료가 또 나오고 지금 왼쪽이 그 저희가 아까 예시했던 노선별 혼잡도를 이용을 해서 제시한 시각화 자료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노선별 이용량을 이용해서 나타낸 자료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0분이로 증가를 하면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특정 노선에 이제 이제 이용량이 너무 과부하가 되어 있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특정 노선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뒤에 이제 시각화로도 나올 건데 그리고 이제 이용량 총합 같은 경우에도 남양주 버스랑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두 북부 지역에서 되게 기울기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특정 노선의 그러니까 노선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당 특정 노선을 더 많이 이용을 하면서 저렇게 기울기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출근 혼잡도랑 이용량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버스 퇴근 혼잡도 데이터랑 이용량 데이터로 나타낸 점입니다. 네. 이제 버스는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지하철에 대해서도 평균 혼잡도를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승차 인원이랑 하차 인원 뽑은 다음에 지하철 혼잡도 계산식을 통해서 이제 각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출근 혼잡도가 남부에 비해서는 낮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대별을 봤을 때 또 이제 북부가 이제 남부보다 혼잡도가 좀 더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점은 퇴근 혼잡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시까지는 좀 혼잡도가 많이 높은데 이제 7시가 되면서 혼잡도가 이제 급격히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노선별 이용량 탑3 노선을 뽑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 탑1 정류장들을 뽑아서 나타낸 풀리엄치도 있네요. 버스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고 지하철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고향 출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대화역 근처에 대화역 지하철이랑 대화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 되게 높은 혼잡도를 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혼잡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풀림을 표시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이용량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도 되게 비슷한 추이를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양주 출근 혼잡도도 지금 경춘선 라인 주변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도 되게 혼잡함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출근 혼잡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출근 이용량도 비슷한 지하철 근처에서 버스 정류장이 되게 혼잡하게 나타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수원에서도 이제 지하철 근처의 버스 정류장이 좀 더 혼잡하다 알 수 있고, 용인도 비슷한 추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는 아까 남양주에서 되게 혼잡도 분위스 그래프에서 이제 8에서 10분위가 되게 기울기가 가팔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그 분위스에 해당하는 그 노선들의 이용량이 너무 많다. 이기 때문에 그 특정 노선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노선 배치가 좀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고양 같은 경우에도 버스 혼잡도랑 이용량 그래프가 8에서 10분이 기울기가 되게 가파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되게 노선 배치가 좀 비효율적이다. 그거를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도 수원이랑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혼잡도가 좀 약간 분포가 되어 있어요. 좀 약간 퍼져 있는데 이제 남양주랑 이제 고양 같은 경우에 저렇게 한쪽 왼쪽 지역에서는 좀 약간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통해서 노선 배치가 확실히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구나를 좀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버스랑 지하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판단이었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경우에 이제 퇴근 시간대가 19시가 되면 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퇴근을 나중에 하시게 돼. 경기도에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실 때 19시를 지나서 이제 퇴근을 하시면은 편안하게 퇴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출근 시간대에 이제 북부에 비해서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혼잡도가 지하철 경우에는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좀 버스가 혼잡하다 싶으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인구수 탑 4를 뽑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기도 전체를 보지 못한 점에서 그런 한계점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했듯이 운행 횟수가 지나치게 적은 노선이나 너무 일부 시간대에 특정하게만 운영되는 노선들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계점도 제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노선별 이용량이랑 노선별 혼잡도를 이용했는데 그게 이제 재차 인원인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 점들을
그러한 데이터들을 확실하게 모으지 못했다는 점에서 혼자 또 계산 시에 좀 부정확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전체를 보지 않고 이제 4분기로 나눠서 봤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계점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메딕 팀의 발표자 11기 남예진, 한은결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사회 정신건강,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EDA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국사회 정신건강, 정말 이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뭐 교실에 한 24명 정도가 있다고 치면 6명 정도가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사회에 우울과 불안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글의 정신질환, 정신건강, 우울증 등을 검색해 나온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정신건강 위기의 한국, 고통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회, 출산율, 나아서 뭐예요? 이렇게 불행한데, 정신질환, 남의 일 아닌 나의 일. 이러한 기사들 모두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어떠한 부담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아픔이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그 출퇴근 1시간 넘으면 우울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는 아까 교통 EDA 팀 발표에서 들었는데 그냥 제가 경기도 살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모두가 우리 사회 정신건강이 위기 수준에 다다랐다고 말하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각각의 정신질환들이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인가? 저희 팀은 우리 사회의 위험으로 떠오른 이 정신건강 문제의 경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인사이트를 얻는 것을 목표로 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정신건강 경향성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셋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셋은 토시스 공공데이터에서 가져온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신건강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공공데이터에서 가져온 우울감 경험률 통계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우울감 경험률을 생애 주기별, 교육 수준별, 직업별 등 인구 소분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국가지표 체계에서 국민 삶의 질 데이터셋 또한 사용했습니다. 이제 한국 정신질환 경향성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정신질환 환자 수 증가 추이입니다. 위에 6가지 그래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등 17개 시도 지역 환자 수를 지역 인구수로 나누어서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위부터 ADHD,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 조울증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는 질병별 환자 증가 및 감소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켄달 테스트를 활용했습니다. 이 검정은 시계열 데이터에서 어떤 값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트렌드를 비모수적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규성은 만족할 필요가 없어서 정규성 검정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셋은 계절성이 없고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 아니므로 공분산성이 없으며 각 시점에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ADHD 진료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정 결과 ADHD의 진료수가 모든 행정구역에서 유의미한 인크리징 트렌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2021년을 기준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어른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추가로 연령대별 ADHD 진료수를 시각화해서 이 가정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 진료수 추이입니다. 우울증 역시 검정 결과 모든 지역에서 유의한 인크리징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 지역에서 인구수 대비 진료수를 고려했을 때 진료수만 고려했을 때보다 더욱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인 우울증이 점점 더 주목받는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후 어떤 인구 분류 소집단이 이 질환에 더 취약한지를 추가 분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질병들 추이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장애의 경우
가운데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증가율이 상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면증의 진료 수도 모든 지역에서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조현병은 비교적 증가 추이가 작았습니다. 불안장애에서는 대구와 대전이나 불면증에서는 부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 수를 보였으나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은 진료 수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ADHD와 우울증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DHD 진료 횟수의 증가가 아까 말씀드렸듯 어른 ADHD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및 각 지역에서 연령별 ADHD 진료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전국 연령별 진료 추이입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에서 저 빨간색 선, 즉 20에서 29세 연령대 그래프 추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그래프 중앙인 2020년부터 ADHD 진료 수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0에서 19세, 20에서 29세의 청소년 및 젊은 성인 연령대의 진료 수 증가 추이가 0에서 9세 아동들보다 훨씬 가파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서울과 대전에서 20에서 29세 연령대의 ADHD 진료 증가 추이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제주, 전북, 전남 역시 20에서 29세의 ADHD 진료수 증가 추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지역별 차이는 있었지만 20에서 29세 연령대의 ADHD 진료 추이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에 대한 심층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울감 경험률의 인구 특징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별량 분석 방법인 아노바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인구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아노바 수행의 전제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해당 검정을 샤피로-윌크 검정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분산성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검정은 레빈 테스트로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의 독립성입니다. 앞으로 제시되는 데이터들 모두 각각 독립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부터 수집되었습니다. 아노바의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모수적 접근 방법인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했습니다.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은 집단 간 중합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검정이고 전제 조건으로는 데이터의 독립성과 이 데이터들이 모두 순서형 변수여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우울감 경험률 비교입니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했고 인디펜던트 테스트로 단층 검정을 진행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수준에 따른 우울감 경험률 비교입니다. 해당 자료는 30에서 64세 인구를 중졸이야,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검정 결과 정규성은 만족했지만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해 크루스칼-왈리스 검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룹 간 중앙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결과에 따라 둔스 테스트로 사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 집단 간의 중앙값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별 우울감 경험률 비교입니다. 해당 자료는 30에서 64세 인구를 육체직, 서비스직 및 판매직, 사무직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검정 결과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여 아노바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P값이 0.03 정도로 그룹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노바 검정 결과에 따라 2키 HSD로 사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직 및 판매직 집단과 사무직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비교입니다. 서울의 각 구별 우울감 경험률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한 결과 연세대가 있는 서대문구가 우울감 경험률 1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위치에 따른 우울감 경험률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서울의 서부, 남부, 동부, 북부 구별로 아노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지역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저희는 여성, 저학력자, 서비스직 및 판매직 같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취약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내에서의 의료자원 분배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시각화 자료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도별 정신의학과 전문의수를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분석한 라이프 플롯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 인구 대비 정신의학 전문의의 밀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예상했듯 서울의 정신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나 최근에 급격한 증가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의수 대비 우울장애 진단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를 시각화한 라인 플롯입니다. 이 지표가 클수록 우울증 진단수에 비해 전문의수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분석 결과 대구에서 전문의수 대비 우울장애 진단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엄밀한 확인을 위해서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검증한 이후 아노바를 통해 지역별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HSD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는 모든 지역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가짐, 즉 전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전 그래프에서 확인했듯 전문의 수는 적지만 그만큼 우울증 진단수는 낮게 나타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별 정신요양기관 수 대비 정신질환 진단수를 시각한 라인 플롯입니다. 이 지표는 각 지역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족함 정도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이시는 보라색 선인 제주도의 값이 이상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제주도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정신요양기관이 5개에서 26개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각 질병마다 정신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도 달랐고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ADHD의 증가 추이가 보실 수 있듯 타 정신질환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다음 경향요인 파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정신건강 현황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이러한 정신건강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자살률에 가장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지표 체계의 국민 삶의 질 지표 중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PPT 화면에 있는 요소들과 자살률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가족 관계 만족도, 평일 여가 시간 등이 있습니다. 정기화를 거친 후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살률과 양적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순서대로 평일 여가 시간, 부정 정서, 기후 변화 불안도가 있습니다. 흔히들 여가 시간이 높으면 여유로워서 우울감이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른 결과인데요. 이 데이터가 평일 여가 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평일에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지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0.4 이상의 음적 선형 관계를 보이고 있는 요소로는 순서대로 가족 관계 만족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독거노인 비율, 소음 만족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5 이상의 뚜렷한 음적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로는 순서대로 미세먼지 농도와 삶의 만족도, 평일 여가 시간 충분도, 고용률, 긍정 정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미 많은 매체와 논문에서도 다루었듯이 미세먼지 증가 시점에는 우울증 극단 선택이 19% 오른다는 결과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과 우울감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도서관이 우울감을 낮추고 자신의 삶을 잘 가꿀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조는 도서관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곳인데요. 호시스 국가통계 포털에 있는 지역별 도서관 현황과 시군구별 우울감 경험률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 진단수를 통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존의 예측과는 다르게 나왔는데요. 우울장애 진단수와 총 좌석수 그리고 도서관 수는 0.82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울장애 진단수와 일반당 방문자 수도 0.51이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도서관을 합한 데이터인 만큼 도서관이 많을수록 고시생, 수험생 등이 많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인당 지역 총소득과 자살률 간 관계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선정도를 그려본 결과 눈으로도 알 수 있듯이 선형 관계를 찾을 수 없었으며 3차 분석 결과에서도 증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분석은 따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정신 건강의 경향을 결정짓는 요소를 살펴보았으니 더 나아가 검색어 트렌드와 정신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조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네이버 검색어 월별 통계량과 자살률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자살률과 절대값 0.4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용어로는 PPT에도 보이듯이 남성의 경우 안락사, 장애, 사회, 농약 등의 검색어가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감정, 죽음, 치료, 장애 등의 검색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살률과 절대값 0.45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검색어입니다. 남성의 경우 종아리, 발목 상담, 커팅 등이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 우울증 병원, 자살 방법, 괴롭힘, 농약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경우 자살률과 0.4 이상의 양적 선형 관계를 보이는 검색어를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보이듯이 자살, 농약, 공포, 위클래스, 옥상 등의 검색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자살률과 0.4 이상의 양적 선형 관계를 보이는 검색어를 정리한 것인데요. 커팅, 농약, 약, 비만, 불편 등의 검색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 조는 이렇게 한국 정신 건강의 현황과 경향을 결정짓는 요인 그리고 관련된 검색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ADHD,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ADHD가 사회 인식도가 높아짐에 따라 2020년 이후에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저학력자, 서비스직 및 판매직과 같은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취약합니다. 세 번째로 서울의 정신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대구는 우울 장애 진단 대비 전문의 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자살률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살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검색어는 남성과 여성 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 프로젝트의 한계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2018년의 경우 우울감 경험률이 급격히 하락하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과 우울장애 진단수 데이터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정신건강 데이터가 월별 데이터가 부재하여 더욱 자세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성, 등 분산성 등의 회귀 분석의 기본적인 과정을 미충족하여 회귀 분석 실시까지는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강갱, 상가 하나를 강심으로 갱생시킬 수 있을까를 주제로 2대2 프로젝트를 진행한 10기 정성욱, 10기 김영호, 11기 김지원, 그리고 발표를 맡게 된 11기 김지원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이런 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셋 소개 및 전처리 방식 소개입니다. 저희는 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10년간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KBO 공식 기록실과 스태티즈 그리고 네이버 스포츠, 스포츠2i에서 제공한 트래킹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수집을 했고요.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두 모은 다음에 매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KBO 공식 기록실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시는 URL과 같이 플레이어 아이디를 기준으로 각각 선수들의 데이터가 매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수 명단을 기반으로 플레이어 아이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경기별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네이버 스포츠를 사용했는데요. 네이버 스포츠에서는 각 경기별 기록 데이터를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가 어떤 팀이며 하나의 전체적인 기록이 어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하나 이글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대전을 연고로 하는 KBO 구단이고 1986년에 창단을 해서 1993년에 팀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통합 우승은 아쉽게도 한 번밖에 없고요. 21세기엔 아직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선수로는 아리아 같은 선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류현진 선수도 하나 출신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발표를 시작하게 된 이유인데요. 하나 팬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은 밈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하나 팬이랑 하면 오른쪽 아래처럼 이제 불상 아니면 보살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종교다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또 하나 응원가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응원가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 팬들에 대해서 안 좋은 밈이 많기 때문에 왜 하나 팬들이 맨날 욕을 얻어먹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흔히 하나 팬들의 비밀번호로 아래 가서 숫자를 얘기합니다. 2018년도에 하나가 왼쪽 그래프 중에 3위를 기록했는데 3위를 기록하기 전 10년간 하나가 기록한 순위입니다. 네, 처참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표들을 살펴봤는데 크게 네 가지 도메인에서 살펴봤습니다. 타격, 주루, 수비, 투구 4개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먼저 평균 타율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17년도 정도에는 비교적 중위권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하위에서 최하위권에 꾸준히 머물고 있고요. 평균 자책점인데 이제 평균 자책점이라는 지표는 투수가 한 경기, 즉 9이닝 동안 투구를 했을 때 평균 몇 점의 자책점을 내주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가 실점한 자책점을 이닝으로 나눈 뒤에 9를 곱해주게 되는데 하나가 놀랍게도 1회 3위권을 꾸준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자책점은 높을수록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밑에 놀고 있고 또 다음으로는 이제 도루 횟수입니다. 도루라 하면 이제 경기에서 경기력과 상관없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데 18년도, 21년도는 각각 1위, 3위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연도 대부분에서는 리그 평균보다 확연히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수비율입니다. 수비율이 이제 하나에서 되게 궁금했던 지표인데 하나 야수들이 이제 실수 없이 수비를 수행한 정도를 수치화 나타낸 건데 다른 지표에 비해서 꽤나 순위 변동이 그 폭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17년도를 제외한 대다수 연도에서는 상위권보다는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라는 팀이 상당히 처참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수 WAR 기준입니다. 먼저 WAR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선수 개인이 팀 승리에 기여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보통은 이제 1, 2, 3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수치가 높을수록 그 선수가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KBO는 현재 총 3명의 외국인 선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선수가 평균적으로 한국 선수보다 더 높은 기량을 보이고 팀에서 에이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팀 WAR에서 외국인 선수 WAR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외인 선수 기여도가 꾸준히 리그 하위권에 위치하면서 외인을 잘 못 뽑는다는 결론도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2018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입니다. 하나는 2018년도에 11년 만에 3위라는 높은 성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례적으로 3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2018년도 하나는 어떻게 3위를 기록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개선점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똑같이 크게 4개의 도메인으로 나눠서 진행했고요. 각종 지표를 살펴봤지만 각각 도메인에서 가장 유의미해 보였던 지표 4가지를 들고자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포인트 진행했고요. 이제 투구 같은 경우는 2가지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이제 선발 투수와 중계 투수로 나눠서 했습니다. 각각이 경기에서 맡는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표를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한 경기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선발 투수는 말 그대로 경기를 시작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많은 이닝 동안 안정적으로 투구를 이끌어 나가는 역량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계 투수의 경우는 선발 투수가 내려간 이후 경기를 마무리하는 투수들로 주로 이제 위기 상황에 등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위기 관리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했고 마지막으로 타자의 경우에는 이제 타격 능력, 득점 생산력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먼저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 능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방식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그래프 가로축은 하나가 3개년 동안 진행한 144경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로축은 각각 선발 투수들이 던진 이닝을 직접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이긴 경기를 파란색, 진 경기를 빨간색으로 했을 때 확연히 이제 더 선발 투수들이 많은 이닝을 피칭했을 때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3개년간 하나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력을 그냥 박스 플러스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보시다시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17년도에는 18, 19에 비해서 약간 높았지만 이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 하나 팀 내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절대적 지표보다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했냐라는 상대적 지표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전체 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스플럿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분포를 찍어봤는데요. 분포를 살펴봤을 때 리그 평균과 크게 차이가 17, 18년도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19년도에는 네, 리그보다 조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이 6이닝 이상 1대 디스트리뷰션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발 투수가 잘 던졌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5에서 6이닝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살펴봤을 때 하나가 리그 평균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2018년도에 그다지 높지 않고 17, 19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계투수 데이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데이터는 볼넷 대비 삼진비, 이제 흔히 볼삼비라고 얘기하는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많은 볼넷을 줬고 삼진을 줬는지를 삼진수를 볼넷수로 나눈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가 이제 주로 투수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별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자들의 타율입니다. 타율 이외에도 뭐 OPS나 WRC 플러스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살펴보았지만 100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들을 기준으로 타율을 분석했을 때 19년도 에는 17, 18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리그 평균과 비교했을 때 18년도에 오히려 타 팀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여기서도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비 주요 지표와 타격 투구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수치에 있어서 큰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투구 기록이 전반적으로 19년도에 비해 17, 18년도에 조금 더 높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내린 점은 18년도 하나는 11년간의 암흑을 뚫고 하늘이 조금 도왔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2013년도 한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4년을 분석해 보게 됐습니다. 왼쪽에 이제 GPT 쿼리를 보시면 뭐 GPT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과연 실제로 어떨지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먼저 2013년 하나의 득점 실점 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득점은 10등, 실점은 4등으로 상당히 안 좋은 지표를 보였었는데 득점한 경우 이제 타격과 주루 두 파트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둘이 아주 처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점의 경우에도 투수력과 수비력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둘 중에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득점에 영향을 끼치는 타격을 분석했을 때 이전 아까 전에 일전에 설명드렸던 WA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놀랍지 않게 여전히 꼴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RC 플러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WRC 플러스라는 지표는 이제 평균적인 타자 대비 득점 산출 능력을 환산한 지표고요. 리그 평균을 100점으로 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점보다 높은 값을 가진 선수들은 평균 이상을 해주는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한화는 여기서도 이제 평균이 당연히 100이 안 되고, 뒤에서 1등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두 지표에서 보는 한화의 타격은 리그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왜 평균이 낮게 나왔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지션별로 뜯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제 왼쪽에 수식으로 가볍게 타 팀의 평균 대비 하나의 평균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한 그래프입니다. 좀 더 나은 부분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못한 부분은 빨간색 음수로 비율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타율과 장타율 부분에선 3루수와 1루수 두 포지션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모든 포지션에서 다른 팀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뒤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루율 그리고 타수 대비 타점을 저희가 수치화해서 지표를 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포수가 출루율에서 약간 높았던 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왜 3루수와 1루수는 모든 지표에서 뒤처지지 않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을까? 누군가 봤을 때 이제 이 두 선수였습니다.
먼저 삼루수 노시안 선수는 한화란 팀에서도 이제 홈런왕 탑정왕을 하면서 골든글러브도 받고 KBO 전체 타격 1등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1루수 최영성 선수는 1루수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홈런 1위를 기록하고 안타 3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두 선수를 보유했는데도 하나의 공격 지표는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이 두 선수의 포지션 자체를 제외하고 이제 다른 포지션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타팀 대비 평균 지표를 봤을 때 오른쪽과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균을 낼 때 1루수와 3루수가 평균 대비 월등히 잘했음에도 하나가 전체에서 뒤처지는 걸 보면 이들이 없었다면 하나는 더 부족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하나의 타격 실력을 아까 설명드렸던 WRC 플러스 지표를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 팀별로 100타석 이상 출전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평균이 100점 이상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WRC 플러스가 100점 이상 즉 리그 평균 이상을 해준 선수가 몇 명인지 봤을 때 5명으로 전체 팀 중 공동 9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평균 이상을 해준 선수 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고 지금까지 이제 1루수, 3루수를 제외하고 이제 지명타자로도 세울 선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타격이 확실히 보완되어야 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주루 지표를 살펴본 결과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도루 횟수를 살펴봤을 때 전체 9위에 위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득점에 영향을 준 타격과 주루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면 1루수, 3루수의 타격 능력은 출중하나 주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발빠른 선수들이 별로 없고 또 내야 및 센터 외야 라인 등의 타격 능력이 매우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득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실점에 대해서 이제 2023년 하나의 투구 및 수비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투구 능력에서 투수들의 가장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ERA 평균 자책점입니다. 역시 좋진 않습니다. 전체 8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지표의 경우에는 자책점만을 놓고 투수를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투수 외적인 요인, 수비의 커버 부위나 뭐 수비의 실책적인 아니면 운적인 부분들이 많이 고려된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미한 지표인 FIP라는 지표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의 경우에는 수비 실수에 의해서 점수가 나더라도 투수의 평균 자책점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FIP는 이를 제외하고 온전히 투수에 의한 자책점만을 평가한 지표입니다.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인데 결국에 투수가 맞는 홈런이나 투수의 제구력에 의한 볼넷, 4사구, 삼진 등에 의해서 지표인데 여기서 이제 C 수식에서 C라고 나타낸 부분은 ERA 비슷하게 지표 수준을 맞춰주기 위한 조정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공식을 통해서 도출한 FIP는 8위에서 아까 전 그래프에서 8위였는데 7위로 한 단계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ERA와 FIP의 차이를 보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값이 음수라면 FIP 값이 더 높기 때문에 투수가 수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 0.15로 어느 정도 수비적이나 외적인 도움을 크게 못 받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하나 투수들은 오른쪽으로 FIP만 봤을 때는 그냥 저랑 리그 평균을 웃돌면서 어느 정도 잘 해주는데 수비나 운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안 따라줬던 것 같다라는 결론을 또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 저희의 분석 결과였는데요. 2023년도 전체 투수들의 ERA랑 FIP를 이제 XY 변수로 놓고 이제 단순한 리그레션을 진행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울기가 1보다 낮다면 ERA에 비해서 FIP가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도움을 크게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이제 타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고 주황색은 하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평균 그래프가 타 팀에 비해서 기울기가 낮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그레션 라인은 p-value 값이 0.05 미만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고요. 일련의 설명을 종합해 보자면 FIP로 살펴볼 경우 하나의 투수진은 그냥 평균 정도 했을 뿐이고 운적인 요소나 수비적 요소에 도움을 받지 못해 낮은 순위를 보였다라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하나 수비가 안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완전히 수비력이 뛰어나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수비가 형편 없었다라기엔 비약인 점이 있기 때문에 수비 관련 지표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수비 지표의 경우 이와 같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하나의 전체 실책 순위는 전체 6위입니다. 리그 평균 정도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포지션별로 살펴보면 유격수, 삼루수를 제외하고는 실책 비중이 타 팀에 비해서 거의 높지 않습니다. 다시 투구 지표로 돌아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투수는 5이닝에서 6이닝 정도 선발을 책임지는 선발 투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패배가 타 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패배가 투수 때문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닝 대비 실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는데 타 팀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투수력이라고 볼 수 있는 FIP 역시 압도적으로 높은 느낌은 아닙니다. 중계투수 지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계투수에서 패배는 타 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닝 대비 실점 및 FIP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꽤나 잘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패배 수가 적은 편이죠. 선발 투수의 패배 수는 다른 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편인데 반면 중계 투수의 패배 수는 다른 지표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를 봤을 때 중계 투수의 세이브 홀드 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홀드랑 세이브는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 이후의 이닝을 리드하면서 마무리해 주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홀드의 경우 게임을 마무리하기 전, 세이브는 홀드를 통해 경기가 마무리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 팀에 비해서 하나는 홀드랑 세이브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실점 자체는 적은데 왜 홀드랑 세이브를 기록을 못하는가를 봤을 때 홀드랑 세이브의 조건인 이기고 있는 상황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중계투수가 올라왔을 때 이미 게임 자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중계투수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게임은 진행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패배수도 선발 투수의 패배로 기록이 되고 중계투수의 경우는 패배가 못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발이 못 던져서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다만 선발 투수의 실점 정도나 FIP를 아까 살펴본 것 같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바로 얼마나 실점하든 그냥 득점을 못하는 하나의 타격 지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투수가 잘하거나 뭐 평균적으로 해줘도 득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패배를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3년도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투수도 수비도 아닌 그냥 노시환이랑 최은성이라는 리그 평균 이상의 매우 잘해준 타자들을 데리고도 득점을 못해주는 타격에 있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분석한 4개 도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시 잘 보이게 나타내 봤는데요. 타격은 매우 부족하고 주르는 약간 떨어지고 투구는 그냥 보통 정도였는 걸로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도 하나의 성적 핵심은 타자들이 얼마나 해주냐인 걸로 저희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범죄팀 EDA 프로젝트 발표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콜프리 팀 식기 임창재, 시들기 송예원, 윤정수 그리고 발표를 맡은 황채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사고 감소 요인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먼저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화두되는 지금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사스 지역별 음주사고 데이터와 호시스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다음 그래프는 2005년부터 2022년 시도별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인구수로 나누어 시각화를 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를 거듭함에 따라서 지역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감소 요인은 무엇일까요?
저희 팀은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입니다. 네, 먼저 법적 규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음주운전 사고 발생으로 인해 법 개정과 처벌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요. 특히 2018년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육군병사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이 매우 강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량이 징역 12년, 7년으로 선고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보고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을까요? 이를 확인하고자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국 법원 주요 판결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판결문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았고요. 변수는 선고 연도랑 징역 및 벌금을 포함한 형량이며 윤창호법 시행 전후 5개년을 확인을 하고자 2014년부터 2023년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또한 징역이랑 벌금을 따로 살펴보고자 하였고요. 징역 데이터는 총 113개를 모았고요. 벌금 데이터는 총 27개를 확보하여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윤창호법 시행 전후 5개년 징역 현황을 비교를 하였는데요. 그 전에 정규성, 독립성, 등분사성 검정을 했을 때 정규성이 만족을 하지가 않아가지고 중위값을 비교하는 비모수 검정법인 맨 휘트니 검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진행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결과적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선고된 징역이 시행 전 선고된 징역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전과 똑같이 벌금도 윤창호법 시행 전 5개년을 비교를 해보았고요. 그 전에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을 검정을 해보았는데 이 또한 정규성이 불만족하여가지고 비모수 검정이 맨 휘트니 검정을 똑같이 사용을 하였고요. 테스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 선고된 벌금이 시행 전 선고된 벌금보다 높다는 결론을 똑같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분석 결과를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통념과는 달리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높아진 처벌의 강도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였을까요? 네,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건수를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감소율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봐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t-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그 전에 똑같이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을 확인을 하였고 모두 만족을 해가지고 t-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진행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윤창호법 이전 음주운전 사고 발생 변화율의 평균이 윤창호법 이후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적 처벌은 강화가 되었으나 실질적인 음주운전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저희 팀이 사회적 인식이라고 정의한 사회적 인식은 사회를 아우르는 구성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뜻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은 사회적 인식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따라서 사회적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인 언론 보도 수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고 감소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언론부터 살펴볼 건데요. 언론 보도 수는 비카인즈 사이트에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의 그래프는 달별 언론 보도 수인데요.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윤창호법 시행 당시인데요. 확실히 윤창호법 이슈로 많은 뉴스 보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묘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와 언론 보도 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았고요.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선이 도출이 되었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약 41%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을 위한 5차의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 모두 만족을 하여가지고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앞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 다음은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국민들의 반응은 언론사 음주운전 관련 영상의 조회수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의 그래프는 달별 유튜브 조회수인데요. 이 또한 앞서 본 그래프와 같이 미묘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와 유튜브 조회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회귀선을 도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약 33%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똑같이 5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을 확인을 하였으며 모두 만족을 하여가지고 선형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통년과 달리 음주운전 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띠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의문을 가지고 음주운전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법적 규제보다는 언론과 국민들의 음주운전 이슈에 대한 관심과 질타가 음주운전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론 보도 증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이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또 언론은 관련 이슈에 대한 더 많은 보도를 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잔의 술이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안심하는 것이 아닌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집에 보내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막 입을 떼기 쉽지 않겠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광 데이터를 활용한 EDA 프로젝트를 진행한 10기 신재우, 그리고 11기 김주현, 김현진, 박종락, 그리고 맹주영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탐구들이고요. 한번 데이터 탐구를 떠나보시죠. 그럼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발표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목표를 개관한 다음 주제 1과 주제 2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 및 제안 보완 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셋 소개입니다. 저희는 카이스트에서 이미 크롤링을 완료한 에어비앤비 데이터셋을 활용했고요. 이 해당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먼슬리 매치로 숙소 위치와 매출 관련 지표만 존재하는 데이터 세트이고요. 데이터 포인트가 많았지만 특성이 많지 않아 유의미한 분석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인 프로퍼티 익스텐디드 매치 데이터셋으로 해당 데이터셋은 1번보다 데이터 포인트는 적지만 각 에어비앤비 숙소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피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진행된 분석에서는 모두 2번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에어비앤비 데이터 세트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크롤링을 한 명소 데이터, 지하철 데이터, 그리고 음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어비앤비 숙소의 경쟁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제 1에서는 수익률 상승을 위한 요인을 분석할 예정이고 주제 2에서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수익률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제 1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1번은 수익률 상승 요인 분석으로서 먼저 전처리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는 먼저 로우 데이터에서 분석이 불필요한 변수들을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불리한 칼럼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이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날짜 데이터의 경우에는 특성 공학을 사용하여 두 개의 특성을 종합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조금 전처리에서 애를 먹었던 컬럼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컬럼은 체크인 타임과 어메니티스입니다. 이 둘은 텍스트 전처리를 필요로 했기에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전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범주형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범주형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기에 에어비앤비 리스폰스 타임이나 캔슬레이션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서열 변수이기 때문에 오디나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1번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고려해야 할 요소 3가지를 먼저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종속 변수를 어떤 걸 선정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3가지 후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약률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만족도, 세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ABC를 저도 보았을 때 에어비앤비 호스트로서는 수익률을 가장 최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호스트의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고려 요소인 애니얼 레비뉴를 최종 종속 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의 목표는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레비뉴를 파악하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과 일반적인 회귀 분석 또한 이용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종속 변수의 분포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종속 변수 애니얼 레비뉴의 분포를 시각화한 히스토그램이고요.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유출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저는 정규성 검정을 진행했고요. 샤피로 일기 테스트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P값은 거의 0에 수렴할 만큼 작은 값이 나왔고 P-밸류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모수적 방법인 비모수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피어맨 코릴레이션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히트맵이 저희 분석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수가 참 많죠. 하지만 이런 변수 중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따로 있고요. 또한 변수 중에서도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변수 선택을 진행하였습니다. 변수 선택 방법으로는 MRMR이라는 방법론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MRMR을 사용하여 독립변수 10개를 선정하였고 이를 랜덤 포레스트 학습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MRMR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MRMR이란 독립변수 간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종속변수와의 상관성을 최대화하는 변수를 선택하는 기법입니다. MRMR의 장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포의 강건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에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변수 스케일에 민감하지 않고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간단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알고리즘에 기반한 뛰어난 계산 효율을 보여주고요. 이는 고차원 데이터에서 변수의 중요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알고리즘의 특성상 저희가 그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될 수 있었습니다. MRMR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10개의 독립변수고요. 이 MRMR 기법을 통해 선정한 독립변수를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그 앞선 팀에서도 해주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희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수 변수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시행을 하였고 그 우측 하단의 표가 저희 그 특성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특성 중요도는 방향성은 없지만 절대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10개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탑 5만을 따로 뽑아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가 그 탑 5 독립변수인데 탑 5 독립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과 2번, 4번은 예약이라는 측면으로 좀 그룹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과 5번의 측면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좀 그룹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수익률에는 예약과 가격의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코스트의 고려 요소 중에서 소비자 만족도는 예상과 달리 큰 영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약률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각 스피어맨 코릴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피어맨 코릴레이션 결과 그 이 중에서 종속 변수인 수익과 예약률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 변수들을 제외를 하고 저희가 독립 변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2번 이상 중복 포함된 변수가 예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파악을 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독립 변수들을 통해 저희가 좀 에어비앤비 호스트에게 제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최소 숙박 일수를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2박, 기본 3박 등이 최종적인 수익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호스트의 적극성이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에어비앤비 상의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빠른 응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숙소 내 편의를 위해서 그 물품을 빠르고 고객 니즈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호스트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뷰 개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달의 민족 등에서 진행하는 리뷰 이벤트가 좀 효과가 있다고 굳이 비유를 드리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에어비앤비에서도 리뷰 이벤트 등을 통한 리뷰 작성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위의 세 가지 요인이 예약률을 높여서 그리고 수익률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제 예약률 측면 이외에 가격 경쟁력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클리닝비, 즉 추가 요금입니다. 추가 비용의 존재는 가격 경쟁력을 감소시켜 수익률에 큰 도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클리닝비를 붙이는 것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즉 클리닝비 등의 기타 추가 요금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1일당 숙박비입니다. 1일당 숙박비는 저희가 숙소의 상품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안에 있는 뭐 침대의 개수라든가 혹은 뭐 입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숙소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도 높은 숙박비의 요인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수용 인원이 많을수록 숙박비가 증가합니다. 네, 이에 대한 시사점은 숙소 크기와 품질에 맞춰 높은 단가를 형성하는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이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좀 어드바이스를 정리를 하면은 얼마나 저렴한 장소를 제공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상품 가치가 높은 장소를 제공하느냐가 수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호스트가 가격 경쟁력과 상품 가치 간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의사 결정에서 가격을 올리더라도 상품 가치를 높이는 선택이 수익률 증대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1에 대한 분석은 마치고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수익률 분석을 주제로 하는 주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2는 외부 데이터 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네, 이거는 재호 씨가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외부 데이터 하풀들의 시각화, 좌표 시각화 자료입니다. 네, 하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하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에어비앤비 데이터셋, 즉 에어비앤비 각 숙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그 각 에어비앤비 숙소의 일정 반경 내에 있는 하풀들의 개수를 새로운 컬럼으로 정의를 하였고요. 그 반경을 저희가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0.002호로 설정을 하였고요. 이건 실제 척토성으로 보았을 때 대략 278m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위에 그 지도 시각화는 그 각 에어비앤비에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풀들이 있는지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네, 저희는 그 아까 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그 레비뉴가 그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스피어맨 콜릴레이션 테스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분석 결과 일단 상관계수가 일단 0보다 크긴 합니다. 0.08 정도로 나오긴 하고요. 하지만 그 P값이 0.05보다 살짝 높기 때문에 95% 신뢰도에서 귀무 가설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저희는 그 화풀들의 개수가 좀 연속형으로 이게 좀 쭉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GMM을 통해 범주화하여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네, GMM을 한 결과입니다. 왼쪽의 데이터는 그 화풀들의 개수를 그 모든 에어비앤비 데이터셋을 쭉 일자로 나열한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클러스터를 예쁘게 한 모습입니다.
0번부터 5번까지 총 6개의 클러스터가 있고요. 0번은 하플들의 개수가 적을 때, 그리고 5번은 클러스터 개수가 아니 클러스터예요. 죄송합니다. 그 하플들의 개수가 가장 많을 때 할당이 됩니다. 이 클러스터를 진행한 이후에 하플들의 개수를 좀 시각화한 모습이고요. 이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GMM 이후에 클러스터와 수익 간의 관계입니다. 그 레비뉴가 정규수당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종의 비모수적 안호화 방법인 크로스카 웰리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P값이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몇십 개 나오죠. 기문가설을 기각하였기에 범주들은 일단 각기 다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보았다시피 일종의 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0보다 큰 상관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범주들을 살피면 합풀들이 많을수록 수익이 상승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이에 대한 시각화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점은 그 각 지역마다 합풀들이 분포가 고르게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몇 군데가 굉장히 좀 노랗게 되어 있죠. 이게 합풀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는 건데요. 저희는 그 앞서 내렸던 결론이 서울 각 지역에서 결론을 만족하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서울 각 지역을 먼저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사용한 방법은 K-means 클러스터링입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은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그 클러스터의 개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 개수를 지정하는 인덱스로 둔 인덱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리를 계산하기에는 그 데이터셋이 너무 크기에 둔 인덱스와 유사한 센트로이드를 활용한 어드저스티드 둔 인덱스를 활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클러스터의 개수가 18일 때 가장 좋은 지표를 보이기 때문에 해당 값을 활용하겠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결과고요. 상당히 이쁘게 되어서 저희가 만족스럽습니다. 그중에 그 18개의 클러스터 중에서도 저희는 에어비앤비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빅5를 선정하여 그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빅5 클러스터 모두 샤피로 웰 테스트를 통한 결과 그 전부 정규적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스피어맨 상관계수 확인을 통해서 수익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1입니다. 제가 클러스터 1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는 홍대, 그리고 합정, 그리고 연남동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상권이고요. 클러스터 1의 경우에는 합불 개수가 늘어날수록 수익 역시 상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2는 시청과 종각 사이 그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클러스터인데요. 네, 여기서는 일단 코릴레이션이 0보다 작게 나왔고 p-밸류가 0.05보다 크기 때문에 합불 개수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상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클러스터 3은 저희가 잘 아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서는 상관 개수가 0보다 크게 나왔지만 p-밸류 또한 0.05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합불 개수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상승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4 또한 코릴레이션이 0보다 작았고 p-밸류가 0.05보다 컸기 때문에 합불 개수와 수익 간의 유의미한 비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5는 강남과 신사역을 일대로 하는 굉장히 큰 상권인데요. 네, 여기서는 코릴레이션이 0보다 컸고 p-밸류가 0.05보다 작았습니다. 저희는 합불 개수와 그리고 그 레비뉴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의 결론은 일단 서울 전체로 바라본다면 에어비앤비 주변의 합불 개수, 즉 에어비앤비의 입지가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진행한 결과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에어비앤비 주변의 합불 개수, 즉 위치와 수익의 상관관계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 시청, 을지로 등의 지역에서는 합불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요소, 독립 변수들이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주제 1번에서 선택한 독립 변수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간주를 하였습니다. 네, 주제 1과 주제 2를 분석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주제 1에서는 수익에 대한 종속 변수에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는 예약률과 관련된 변수, 그 외에로는 amenities, number of reviews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제 2에서는 수익과 주변 합풀들에 대한 범주를 통한 분석 진행 결과 전체적으로는 합풀이 수익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항상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제언은 현재 에어비앤비 데이터는 서울 한 점으로만 있으면 서울 외에 데이터도 없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보완점으로는 모든 합풀에 관련된 데이터셋 확보가 가능했다면
먼저 시킬 필요도 없이 진행해도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일단 지하철, 명소, 음식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또 추가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중소 변수 선택을 수익으로 했지만 이윤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에어비앤비 사장의 입장에서 좀 더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